전 세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섭씨 58도의 폭염으로 하루 평균 200명이 사망했고, 단 6일 만에 1,3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O는 즉시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런던, 베를린, 파리에서 온 유럽 최고의 응급의학 전문가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의료진이 파견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 의료진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의료진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6일 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팀 사망률 58%, 한국팀 사망률 0%.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응급의학을 가르치는 조나단 브라우어입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죠. 그런 제게 WHO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브라우어 교수님, 메카에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하루에만 1,300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온 무슬림들이 체온 상승으로 쓰러지고 있는데 현지 의료진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저희가 교수님을 긴급 파견하려고 합니다. 가장 경험이 풍부한 응급의학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이런 대형 재난에는 유럽의 선진 의료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독일의 최신 체온 조절 기법과 영국의 응급처치 시스템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열사병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급속 냉각법을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동료 의사들과 브리핑을 하던 중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의료진을 파견한다고 하네요. 독일 출신 하이먼 박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는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응급의학과장으로 유럽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였습니다. 아시아 의료진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구경하러 오는 건 아닐까요? 프랑스의 마르셀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아마 견학차 오는 거겠죠. 우리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는지 배우려고 말이에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축적된 경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동감했어요. 물론 한국의 의료 수준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유럽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제가 개발한 급속 냉각 치료법은 체온이 급상승한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런던에서만 지난해 200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를 구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가면 상황이 금세 정리될 겁니다. 동료들에게 자신있게 말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유럽 최고의 의료기술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했거든요. 아시아 의료진들은 아마 옆에서 지켜보며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체감온도 52도라니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곳곳에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킹 압두라지즈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지 책임자인 나세르 박사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브라우어 교수님, 이제 당신이 저희의 희망입니다. 3일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손을 잡는 순간 그의 절박함이 전해졌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니 아비규환이었어요. 복도마다 환자들이 누워있고 의료진들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죠.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환자가 800명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100명씩 더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나세르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쪽 병동에서는 큰 트럭들이 와서 뭔가 거대한 장비를 나르고 있더라고요.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은 뭐 하는 곳인가요? 저기는 한국 의료진이 사용할 병동입니다. 어제부터 특수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하이먼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수장비라니요? 이런 응급 상황에 무슨 거창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환자가 죽어가는데 장비 설치나 하고 있다니 답답하군요. 저도 고개를 저었어요. 응급의학의 핵심은 신속함인데 장비 설치에 시간을 허비한다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 당장 환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환자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나세르 박사에게 말했어요. 독일에서 가져온 급속 냉각 장비와 영국식 수행 요법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전체가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한데 유독 한국팀이 있는 병동만 조용한 거예요. 새벽 2시쯤 복도를 지나가는데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저쪽 병동은 왜 저렇게 조용하죠? 환자가 없는 건가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글쎄요, 환자는 분명히 있는데 말이에요. 무언가 석연치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째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했던 급속 냉각 치료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밤새 4명의 환자를 더 잃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3번 병동에서 또 2명이.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 담당 환자 60명 중 벌써 35명을 잃었거든요.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참담한 결과는 처음이었습니다. 독일의 하이먼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표정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이 치료법으로 베를린에서는 성공률이 90%였는데. 하이먼 박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최신 의료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프랑스의 마르셀 교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두 속수무책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국팀 병동은 사망자가 없다던데요? 정말요? 그럴 리가 있나요? 더 심한 환자들을 맡았다고 들었는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경증 환자들만 골라서 치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나세르 박사를 찾아가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한국팀은 중증 환자만 70명을 맡고 있는데 아직 사망자가 1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포기했던 환자들을 맡아서 치료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보다 훨씬 심한 환자들을 맡고 있으면서 사망자가 없다니요.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병동에서는 계속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바로 옆 병동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됐거든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내 의학이 틀렸단 말인가? 아니면 한국팀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 환자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내일은 반드시 한국팀 병동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팀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김선우 교수라는 분이 팀장이라고 들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병동 입구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시원하고 쾌적했거든요. 다른 병동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서 오세요, 브라우어 교수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김선우 교수가 저를 맞이했어요. 중년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그의 차분함이 전해졌어요. 병동을 구경해 보시겠어요?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따라가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환자들이 모두 안정된 상태로 누워있고 얼굴에 고통의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정말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인가요? 제가 물어보자 김 교수가 벽면에 대형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삼성에서 개발한 스마트 냉각 시스템입니다.
각 환자의 체온과 장기별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냉각을 제공해요. 패널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심장, 뇌간, 신장 온도가 모두 따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부위별로 서로 다른 냉각 강도가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마다 열사병의 양상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뇌 온도가 먼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먼저 위험해져요. 신장이나 간에 먼저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획일적인 냉각만 했던 거죠.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단해서 개별 맞춤 치료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인공지능이 24시간 환자 상태를 분석합니다. 0.1도 단위로 각 장기의 온도 변화를 추적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적용해요. 그 순간 WHO에서 온 통계 자료가 도착했어요. 나세르 박사가 들고 와서 보여줬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유럽팀 사망률 58%, 한국팀 사망률 0%. 이게 한국 기술이라고요? 정말 아시아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시아 의료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한국팀 병동에서 하루 더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젊은 간호사가 환자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간호사는 마치 환자가 자신의 할아버지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간호사는 환자의 이마를 쓸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사우디 현지인이었는데도 한국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우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환자분이 무섭다고 하시네요. 죽을까봐 두렵다고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된다고도 하시고요. 그런데 간호사가 왜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나요? 제 질문에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환자가 불안하면 회복이 늦어지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료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환자를 질병의 집합체로만 봤거든요. 체온, 혈압, 맥박 같은 수치로만 판단했던 거죠. 환자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합니다.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손을 잡아드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드려요. 그게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빨리 낫거든요. 병동을 돌면서 한국 의료진들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의사들도 환자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간호사들은 환자의 작은 신음에도 즉시 달려가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진심은 전수해야 하는 거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없어요. 환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제 병동으로 돌아가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서양 의학이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을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거였어요.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무함마드 왕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온 거예요. 20대 후반의 젊은 왕자였는데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체온이 49도입니다. 맥박도 불규칙해요. 응급실 의사가 외쳤어요. 지금까지 본 환자 중 가장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왕자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호흡도 매우 불안정했어요. 나세르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브라우어 교수님, 왕자님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만약 왕자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왕실 환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에게 맡겨진 거였어요. 유럽의 최신 의료 기술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급속 냉각 치료와 함께 독일식 수액요법을 즉시 적용했어요. 지금까지 가장 완벽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4시간이 지나도 왕자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혈압도 계속 떨어져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시도했는데도 소용없었어요. 6시간째,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런던에서 가져온 모든 장비를 동원했지만 소용없었거든요. 왕자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왕자님이 제가 실패하면 큰 문제가 될 텐데 말을 끝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우디 왕실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실패한다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거였어요.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김선우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김 교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김 교수는 주저하지 않고 삼성 시스템을 왕자의 병실로 옮겼어요.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왕자의 각장기 온도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뇌 온도가 위험 수준이네요.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김 교수가 시스템을 조작하자 왕자의 몸에서 정밀한 냉각이 시작됐어요. 6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자가 눈을 뜬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환자를 한국이 살렸다. 그 순간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왕자 치료 이후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병동을 돌며 그들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의대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환자분,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김선우 교수가 한 할아버지에게 말하는 걸 봤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묻는 거더라고요. 환자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자가 걱정된다고 하시네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신대요. 이서연 간호사가 통역해줬어요. 그러자 김 교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나으셔서 손자 얼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손자분도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시길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문득 제 아들 루카스가 떠올랐어요. 의대생인 루카스에게 저는 항상 차갑게 대했거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의사의 자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의사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환자와 거리를 두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며 루카스를 교육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환자도 사람이고 의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감정 없이 치료할 수 있겠어요? 김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의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백하자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브라우어 교수님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우리 기술도 완성되는 거예요. 기술과 인술이 만나야 진짜 의학이 되는 거죠. 그날 밤 루카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런던은 새벽 시간이었지만 꼭 통화하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미안하다. 의사가 되려면 따뜻한 마음이 먼저라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루카스는 깜짝 놀랐지만 기뻐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네요. 한국에서 진짜 의사가 뭔지 배우고 있단다. 30년 동안 놓쳤던 걸 이제야 깨달았어. 루카스와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처음 해봤어요. 다음 날부터 저도 한국 의료진들처럼 환자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어요. 놀랍게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선생님은 김 교수님과 한국 간호사들이에요. 김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을 때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교수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진짜 의학이죠. 국경도 인종도 상관없이 말이에요. 서구 중심주의에 빠져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의학에는 서양도 동양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메카에서의 마지막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전국 모든 병원에 삼성 스마트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왕자 치료 성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사우디 전체에 도입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확인했어요. 나세르 박사가 기쁘게 말했어요. 이번 메카 사태를 통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입증됐거든요. 사망률 0%라는 기록은 의학사에 남을 성과였어요. WHO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브라우어 교수님을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한국 의료 교류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의료 철학을 유럽에 전파해 주세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제가 한국 의료를 유럽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니까요. 아시아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아시아를 배우러 다니게 된 거죠. 김선우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의사가 된 기분입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류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요. 의학의 미래는 융합에 있다고 생각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대할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걸 적용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결과가 증명해줬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70대 할머니 환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분의 회복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독일의 하이먼 박사도 변했어요. 한국식 환자 돌봄 방식을 도입해서 치료 성과가 크게 향상됐거든요. 베를린 병원에서도 한국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유럽 각국에서 한국식 의료 철학을 배우려는 의료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WHO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인술의 융합을 모범 사례로 등재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병원들이 앞다퉈 한국과 교류하려고 했습니다. 어제는 루카스가 제 병원에 견학을 왔어요. 아빠,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환자들이 아빠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거란다. 기술은 유럽이 앞설 수 있지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국이 세계 최고야. 이제 저는 환자를 볼 때마다 김선우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를 돌보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한국이 세계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예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인간적인 치료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거죠. K-의료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CNN이 공개한 한 영상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시아 선진국 1위는 일본이라던 한 CN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그녀에게 한국은 그냥 일본의 아류작일 뿐인 그저 그런 나라로 생각되었죠. K컬처의 거품, 한국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기자의 당찬 꿈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3분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녀의 꿈을 무너뜨린 걸까요? 전 세계로 중계된 충격적인 한국의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윌슨, CNN 국제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입니다. 솔직히 서울 지하철 취재를 맡게 되었을 때 내심 편안했어요. 뉴욕이나 런던 같은 세계적인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라니. 그냥 적당히 찍고 끝내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시아의 또 다른 평범한 지하철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열차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습니다. 분 단위까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나왔어요. 발음도 완벽했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열차가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렸다가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어요. 뉴욕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죠. 모든 게 너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데이비드 존슨 교수를 만났을 때 제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교수님, 여기 사람들이 모두 로봇처럼 움직이네요. 개인의 자율성은 어디 갔죠? 데이비드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사라 씨, 이건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에요. 곧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거든요. 이런 완벽한 질서가 자연스러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호선을 타고 건대 입구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차량 내부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좌석도 편안했고요. 젊은이들이 노인분들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어요. 임신부가 타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려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건 연출 같아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친절하게 구는 거 아닌가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기거든요. 역사 내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승강장에 투명한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이었죠. LED 안내판이 곳곳에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4개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도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고 계셨어요. 정말 모든 걸 다 갖춰놨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확인해 봤는데 지하에서도 완벽하게 연결됐습니다. 속도도 빨랐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빠른 인터넷은 처음이에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내일부터 본격 촬영이죠? 제가 데이비드에게 물었어요. 네, 진짜 서울 지하철을 보여드릴게요. 왜 이곳이 특별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도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정말 뉴욕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 둘째 날 아침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지하철 접근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특별한 게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자료를 보여줬어요. 런던의 에센셜 리빙이라는 회사에서 세계 지하철을 조사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맞나요? 특히 접근성 부분에서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상하이와 함께 100%의 역에서 계단 없이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다른 도시들은 어떤데요? 도쿄는 51%의 역에서만 가능해요. 파리는 단 5%에 불과하고요.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종로 3가역에서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어디든 혼자서 다닐 수 있어요. 정말로 엘리베이터만으로 승강장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이 아무 불편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뉴욕 지하철은 계단이 너무 많아서 휠체어나 유모차로는 이용하기 힘들거든요. 홍대 입구역에서 시각장애인분을 만났습니다. 점자블록을 따라 걸으시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배려해서 만든 지하철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보니 정말 특별한 거더라고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말 편해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 말했어요.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단순한 과시용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건대 입구역에서 만난 영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건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영무원이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진짜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해요. 오후에는 여러 역을 돌아다니며 확인해 봤어요. 정말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엄청난 투자였을 텐데요. 제가 말했어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 좋은 지하철이 된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 1위라는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제 믿으세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배려는 처음 봐요. 셋째 날 저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도 와이파이가 연결될까 싶어서요.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지하 3층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해봤습니다.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되더라고요. 속도도 빨랐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거의 안 돼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되죠?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역과 구간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에요.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CNN에서도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나 기억해봤습니다. BBC에서 서울의 4세대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가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극찬했어요. 데이비드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봤어요. 1호선 지하 구간에서 유튜브 영상을 틀어봤는데 끊김없이 재생됐습니다. HD 화질로도 문제 없었어요. 4호선 터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통화도 완벽하게 됐어요. 음질도 깨끗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기술은 어떻게 구현한 거죠? 승강장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도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여행객이 말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는 실시간으로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베이징 지하철보다 훨씬 좋아요. 어디서든 인터넷이 완벽하게 돼요. 저는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구나 싶었거든요. 9호선에서 만난 대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지하철에서 인터넷 잘 되는 게 도움이 돼요? 엄청 도움돼요. 그가 답했습니다. 과제도 하고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지하철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출퇴근 시간에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도 보고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정말 높아지겠어요. 제가 말하자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낭비되지 않으니까요. 5호선 터널에서도 테스트해봤습니다. 넷플릭스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됐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대했어요. 지금은 모든 구간이 완성됐고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뉴욕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지상에 나와야 제대로 인터넷을 쓸 수 있거든요. 정말 다른 차원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시민들 편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다니. 하루 종일 여러 노선을 다니며 테스트한 결과 정말 어디서든 완벽하게 인터넷이 됐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세계 유일의 전 구간 와이파이 지하철이라는 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날 러시아워 시간에 2호선 강남역에 가봤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하는 사람들로 정말 붐볐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연간 22억 6천만 명을 수송해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승객을 나르죠. 네 번째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럼 앞에 세 곳은 어디예요? 도쿄가 29억 명으로 1위, 모스크바가 25억 명으로 2위예요. 상하이가 3위고요. 데이비드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배차 간격도 짧았고요. 기관사 김현수 씨를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승객을 매일 수송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김현수 씨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수백만 명의 하루를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배차 간격이 정말 중요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1분만 늦어져도 수십만 명의 하루 일정이 바뀌거든요. 저는 그의 책임감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열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마음가짐이었거든요. 플랫폼에서 승객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임신부가 지나가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22억 명이 이용하는데도 이런 질서가 유지되는 게 신기해요. 제가 말하자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죠. 이 정도 규모에서 이런 시민의식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3호선 교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도 길 찾기가 쉬웠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 수송량이면 혼잡할 법한데 의외로 괜찮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역무원 이수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승객들을 상대하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람을 느껴요. 시민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특히 외국인 승객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기뻐요. 한국의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5호선 여의도역에서도 관찰해봤어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도 질서는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 정도 인파에서도 이런 질서를 유지한다니. 한 직장인에게 물어봤어요. 매일 지하철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진 않나요?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그가 답했습니다. 다른 나라 지하철보다 훨씬 편해요. 저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개별 승객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며 운영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22억 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통계가 아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승객이군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 지하철의 철학이에요. 거대한 수송력과 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조화죠. 다섯째 날 저는 지하철 안전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역에 설치된 투명한 안전문이 궁금했거든요. 이게 스크린도어라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승객 안전을 위한 시설이에요. 하지만 좀 과도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뉴욕이나 런던에는 이런 게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아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당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방화로 시작된 끔찍한 참사였어요. 192명이 목숨을 잃고 148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안전시설들이 모두 이런 아픈 경험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럼 이 모든 시설들이 제가 중얼거리자 데이비드가 답했습니다. 그래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의지의 결과예요. 역무원 이수진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참사 이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수진 씨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안전교육부터 비상대응까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비상훈련을 받아요. 화재 대응, 정전 상황, 의료 응급 상황까지 모든 경우를 대비해요. 매일 수백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요. 지하철 관제센터도 견학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모든 역과 열차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제센터 책임자가 답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해요. 비상시설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역마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소화기와 응급처치 도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화재 감지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기 감지기가 미세한 연기까지 포착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며 승객 대피 안내가 시작돼요. 모든 과정이 1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안전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지하철 정비고도 견학했습니다. 정비사들이 열차 한 대 한 대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실수 하나가 수백만 명의 생명과 직결돼요. 정비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2번, 3번 확인해요. 작은 볼트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점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철학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다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왜 서울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인지 말이에요. 여섯째 날 저는 지하철의 다국어 서비스에 주목해봤습니다. 어제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지하철을 타자마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역은 명동역입니다. 이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안내했어요. 발음이 정말 좋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특히 일본어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교통카드 발매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용 쇼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노선도, 안내판, 출구 표시까지 모든 것이 4개 언어로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명동역에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서 당황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동시에 도움을 주려고 다가왔어요. 한 대학생은 일본어로 직접 설명해줬고 아주머니는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도움을 줬습니다. 정말 친절하네요. 일본인 할아버지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어요. 도쿄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역무원 이수진 씨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외국인 안내가 전문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힘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보람을 느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의 소중한 손님이잖아요. 서울역에서 조영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4세의 전직 지하철 정비사였는데 퇴직 후에도 매일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으로 직접 그린 지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7번 출구 오전 8시 휠체어 이용객 많음, 5번 출구. 계단 젖은 날 미끄러움 주의 같은 메모가 빼곡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1970년에 독일로 간호사 일을 하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독일어도 못하고 낯선 땅에서 정말 힘들었죠. 어느 날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데 한 독일 할머니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그 은혜를 50년이 넘도록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중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중국어로 대답하셨어요. 독일에서 일할 때 각국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웠어요. 일본어도 조금 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오후에는 여러 역을 돌아다니며 외국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독일에서 온 배낭여행객들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베를린 지하철보다 훨씬 친절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국어로 되어 있어서 정말 편해요. 프랑스에서 온 여행객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리 지하철은 프랑스어밖에 없는데 여기는 정말 배려심이 넘쳐요. 건대 입구역에서 만난 중국인 유학생은 더욱 감동받아 했어요. 베이징 지하철보다 외국인을 더 배려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못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모든 안내가 완벽해서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다국어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환대 정신에서 나온 배려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봐요.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인은 특별한 손님이에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대접하려고 노력하죠. 저도 외국인으로서 그 따뜻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7째 날 저는 지하철 안내 시스템의 정확성에 주목해봤습니다. 특히 LED 안내판이 인상적이었어요. 2호선 강남역 플랫폼에 서서 안내판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열차가 바로 전 역을 출발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정말 정확한가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1분도 안 돼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열차가 전전역을 출발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이번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감탄했어요.
뉴욕에서는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데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실시간 정보 시스템은 정말 정확해요. 승객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관사 김현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전혀요. 김현수 씨가 답했습니다. 승객들이 언제 올지 알 수 있어야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3호선 교대역에서도 테스트해봤어요. 잠시 후 열차가 도착합니다라는 안내 후 정말 30초 만에 열차가 왔어요. 승객들도 이 정보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보고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편해요. 한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 공부할 때 정말 도움돼요. 남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4호선 명동역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도 감탄했어요. 런던 지하철은 이런 정보가 없어서 불안해요. 여기는 정말 친절해요. 5호선 여의도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열차가 종합운동장역을 출발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왔고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역무원이 설명해줬습니다. 모든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요. 가끔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승객들이 답답하지 않도록요. 저는 이 시스템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승객에 대한 배려였거든요. 6호선 이태원역에서 만난 미군도 놀라워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정확한 정보는 보기 힘들어요. 정말 인상적해요.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도 테스트해봤는데 역시 완벽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라는 안내까지 나왔어요. 정말 세심해요. 저는 감탄했어요. 승객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거네요. 8호선 잠실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차 간격이 길어도 정확한 정보 덕분에 전혀 답답하지 않았어요. 이런 정보 제공이 승객 만족도를 많이 높일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불확실함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지하철 이용이 더 편해지죠. 9호선에서도 테스트해봤는데 급행열차와 완행열차 정보까지 정확하게 안내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여러 노선을 다니며 확인한 결과 정말 모든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정확한 실시간 정보는 처음 봤어요. 승객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서비스구나.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떠나기 싫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하나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없이 탔던 지하철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니.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서울에 대한 생각도, 한국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제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이 모든 완벽한 시스템들을 잊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뉴욕의 낡은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한다니. 데이비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머물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잖아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떠나야 할까? 서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할 수는 없을까? 탑승구에서 데이비드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당신의 시각 덕분에 서울을 새롭게 볼 수 있었거든요. 데이비드도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뉴욕에 도착한 후 저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서울이 그리웠어요. 낡은 시설과 불친절한 서비스를 보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CNN을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동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퇴사 후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울 지하철이 1위인 이유였어요. 이 작품에서 저는 세계 1위 접근성, 유일한 전 구간 와이파이, 완벽한 안전 시스템, 진정한 다국어 서비스 등을 다뤘습니다. 김현수 기관사, 이수진 영무원, 조영길 할아버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분들의 일상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6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뉴욕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상영됐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런던 지하철도 이런 시각으로 다뤄볼 수 있을까요? 파리,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요청들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지하철 비교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어요. 조영길 할아버지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살아, 또 왔구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그리웠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데이비드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돌아왔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을 오가며 세계 도시 교통 문화 비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벤치마킹하려는 도시들이 정말 많아요. 서울 지하철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승객을 향한 진정한 배려가 있으면 어떤 시스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